네, 현역 미군 사전트가 군사 기밀을 중국에 팔아먹다가 체포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육군 미국의 그 사전트 하면은 한국으로 따진다면 하사? 높아봐야 중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장교도 아닌데요. 이런 군사 기밀을 팔아먹다가 체포됐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와 연방 재무장관이 싸운 얘기. 네, 그리고 자, 노인들을 타겟으로 친절하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절도범, 소위 친절한 절도범 소식 등등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소식입니다. 미국 육군에 소속된 정보 분석 병사가 중국에 매수돼서 이 한미 연합 훈련 등의 군사 기밀 정보가 담긴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미국 육군 방첩사령부에서 뽑아다가 중국에 팔아먹던 소위 스파이 행위를 하던 육군 사전트를 FBI가 체포했습니다. 법원은 용의자의 스파이 행위를 모두 사실로 인정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글로벌 패권을 다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치열한 하이브리드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중국 측에 연계된 세력에 매수돼서 민감한 기밀 정보를 넘겨줬다라는 점에서 미국 국방부는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그 인사에게 매수돼서 미국의 민감한 군사 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직 미군 정보 분석가 사전트인데요. 코빈 슐주가 법원에서 징역 84개월을 선고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국가방위 정보 수집 및 불법 전달, 그리고 통제된 정보의 불법 수출, 또 민감한 국가 정보 제공 등등 크게 보면 소위 스파이 행위죠. 또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본인도 마지막에 가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나마 유죄를 인정했으니까 84개월을 받았지, 안 그랬으면 본인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결국 법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훨씬 더 높은 형량을 받았을 겁니다. 본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아마 형량이 좀 조정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이 슐츠는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4년 지난해 3월까지 그 체포될 때까지 미군 기밀 문서를 중국 거주 인사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인사가 중국 정부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명확한 그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슐주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보를 받으면 중국 정부에게 넘겨주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명확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넘기는 그런 행위를 지속했다라고 FBI는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이 공소장에 적시된 그 범죄 내역에 따르면 슐츠는 42,000달러를 받고 군사기밀 정보를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슐츠가 중국에 넘긴 그 기밀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자, 미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부터 배워서 대만 방어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 이런 거를 이제 쭉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넘겼고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기술 매뉴얼, 또 미군이 한국과 필리핀에서 실시한 훈련 등등에 대한 세부 정보, 또 미군 위성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문서, 또 대규모 전투작전에서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어떤 전술, 이런 내용도 다 중국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쭉 한 4-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없으셨나요? 네. 저는 한 가지가 좀 더 눈에 띄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한국에서 진행한 군사훈련에 대한 그 세부 정보가 슐주에 의해서 중국 측으로 넘어갔다라는 그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결국은 북한으로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으로서도 그래서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또 중국과 필리핀의 그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등 중국, 러시아 등에 연계된 사안과 관련된 그 기밀 정보도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FBI와 육군 방첩사령부가 함께 공조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체포했는데, 미군 정보 분석가가 공작과 매수에 넘어간, 그러니까 그 슐주가 공작과 매수에 넘어간 그 과정도 공소장에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슐주, 사전트 슐주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은 뒤에 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한 인사의 연락을 처음에 받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신 군사기밀 좀 줘. 이렇게 접근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중국인은 자신을 그냥 한 컨설팅 회사에, 미국에 있는 한 컨설팅 회사에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거를 컨설팅을 의뢰하고 있는 그냥 고객이다. 이렇게 속이고 슐주에게 대만,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과 관련된 미군의 작전 능력, 그리고 활동 계획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사실 뭐 분석을 의뢰했다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걸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계급이 서전트니까 뭐 대단한 고위급 정보 또는 대단한 분석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좀 일반적인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당신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내가 컨설팅이 필요해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 비슷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 당신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걸 좀 봐주세요라고 한 그 정도는 그냥 일반 뉴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을 갖고 한번 좀 분석 좀 해봐 주세요. 이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관계로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으면서 그 중국인 고객은 슐주에게 좀 더 대담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군사 안보 관련 매뉴얼을 좀 달라고 얘기해달라고 하든지 또는 세부적인 작전 평가를 의뢰하기도 하고 또 특정 상황에 대한 군 자체, 당신의 생각은 그렇지만 군 자체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군 자체의 평가 같은 좀 더 내밀한 미군 안에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밀한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의 그 한국 내 훈련에 관한 정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중국 사람 손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이 슐주의 손에 쥐어진 돈은 일단 확인된 것만 42,000달러로 파악됐습니다. 확인된 것만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일종의 추정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하튼 돈에 매수된 슐주는 최소 92건의 민감한 기밀 문서 정보를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몰래 빼들렸다 갖다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공작이 진행됐을 당시에 슐주는 한반도를 관할하는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배속돼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또 그게 더 깨림직한 부분입니다. 자, 이후 이제 슐주의 더 광범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슐주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잖아요. 고위급 장교도 아니고 그저 서전트 정도니까 하사 중사 정도니까 아무리 뭐 정보 분석 병과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한계에 있는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동료 병사들까지도 동료 정보 분석가까지도 포섭을 하려 했던 그런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 직전에 체포된 거죠. 자, 어느 시대에나 스파이는 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군 내부에서 민감한 소위 속살 정보를 그대로 넘겨주는 게 저는 제 가장 좀 무서운 경계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자 거래. 뭐 내부자 배신 뭐 이런 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그래 92건 뭐 적지 않은 기밀 문서이긴 합니다만은 더 늦기 전에 체포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경 중에요.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뭐 제일 재밌다. 뭐 이런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하지만 절대 뭐 그런 구경을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에는 한 가지 그 싸움 구경을 시켜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연방정부에서 지금 정부 효율부 수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제가 지금은 이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과 스캇 베센트 연방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욕설을 섞어가면서 크게 싸우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된 일이 있었다라고 조금은 뒤늦게 이 엑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 밝혀진 건 아닙니다. 며칠 뒤에 지금 뒤늦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 싸움의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싸움의 발단은 국세청장, IRS, 국세청장 인선 문제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국세청장 임명에 입김을 발휘해서 국세청 내부 인사인 게리 셰플리라는 사람을 임시 국장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셰플리를 국세청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당시에는 그 사실을 그 국세청을 관할하는 상위 기관인 재무부 장관이 그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전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뉴스 보고 안 거죠. 그런데 국세청이라는 것은 재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세청장 위에 있는 보스가 재무부 장관인데 이 보스인 재무부 장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막 인선이 된 거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소위 말해서 경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원래 이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 자리에 자신의 신복인 재무부 차관을 임명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재무부 장관 바로 아래가 차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부 차관을 국세청장으로 임명해서 보내려고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잽싸게 트럼프 대통령을 꼬드겨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임명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며칠 뒤에 뒤늦게 알게 된 베센트 재무장관은 경로했습니다. 즉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가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임명 사흘 만에 또 그 인사를 번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 골치 아플 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 말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연방 재무부 장관 말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 여하튼 일론 머스크의 말을 들어서 국세청장을 셰플리로 임명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머리를 감싸 쥐면서 결국은 베센트 장관의 말을 받아들여서 임명한 지 3일 만에 임명을 철회하고 다시 베센트 장관이 미는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백악관 강요회의에서는 여러 장관들 다 모이잖아요. 정부효율부 수장, 장관 등등. 그 자리에서 마주치게 된 머스크와 베센트 장관 두 사람은 강요회의가 시작하면서부터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엑시오스에 따르면요, 베센트 장관은 정부 효율부의 예산 삭감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대놓고 장관들, 강료들 쫙 있는 앞에서 대놓고 막 디스하는 거죠. 막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베센트 장관을 실패한 헤지펀드 운영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완전히 초등학생들 말싸움 하듯이 그것도 강요회의에서 그렇게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뭐 이 정도쯤 되면 강요회의가 아니라 뭐 두 사람 간의 싸움의 현장이 돼버린 셈이죠. 실제로 당시 그 강요회의에 있었던 일부 관계자들은 회의장에서 두 사람이 신체적인 폭력적인 그런 접촉만 없었지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상황에서 이 싸움은 계속됐고 이들은 그 쉬는 시간에 복도로 다시 나가서 다시 언쟁을 계속 벌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두 명의 억만장자 중년의 남성이 백악관 복도에서 마치 프로레슬링 하듯이 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소식통은요, 이 언쟁을 하는 와중에는 이 F자 욕설이 난무했다. 계속 F자 욕설을 쓰면서 싸움이 벌어졌다라면서 정말 주먹 다짐만 안 했지 몸싸움까지는 있었다. 프로레슬링 하면 왜 붙잡고 껴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뭐 주먹으로 얼굴을 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레슬링 하듯이 막 몸싸움 하는 그리고 F자 욕도 계속하고 그런 식의 싸움이 백악관 복도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막 욕설을 하자 머스크는 욕을 해? 더 크게 해봐라. 더 크게 해봐라. 막 그러면서 응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싸웠던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 뭐 니 팔뚝 굽다 뭐 반말에 한국에서는 또 왜 어른들 싸울 때 그러잖아요. 반말했어? 뭐 이런 또 존댓말 반말 갖고도 막 싸우는데 이제 여기서는 F자 갖고 많이 싸웠습니다. 완전 초등학생들 싸움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보좌관들이 와서 두 사람을 떼어내고 나서야 싸움이 끝났고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중에 있던 강요회의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를 옆방으로 이동해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이 광경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깥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장관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장관을 이탈리아 총리도 미국 가서 싸움 구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놀랐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엑시오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때부터는 아니었다라면서 왜 그러죠? 우리도 어렸을 때 막 싸움하다 말싸움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싸움의 그 말싸움이나 다툼의 본질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결국은 뭐 누가 목소리가 크냐 반말했냐 안 했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니었다라면서 순전히 권력 다툼이었다. 이런 얘기를 그 목격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트럼프와 더 가까운지, 누가 트럼프에 더 가깝게 앉아 있는지, 뭐 이런 순전히 권력 다툼이었지,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싸움에 대해서 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측근들은 평소에는 온순하고 점잖은 성격의 베센트지만, 그도 한계가 있고 또 포효할 줄도 안다는 것을 그때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베센트 측근이니까 당연히 베센트 감사는 말을 하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소식통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론 머스크가 밀어준 사람을 사흘 만에 이제 끌어내리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는 어찌 보면 베센트 장관이 이긴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좀 더 길게 본다면 그 누구도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을 적으로 삼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쩌지?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 무서워서 라기보다는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고 뭐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는 좀 너무 투머치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은데 너무 심하게 베센트 장관이 싸웠네 뭐 이렇게 좀 베센트를 걱정하는 듯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너무 예측 불가한 그런 사람은 좀 불가근 불가원. 너무 멀리 떨어뜨려놔도 좀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깝게 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원수처럼 놔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좀 적정선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걱정을 하는 그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들의 싸움을 굉장히 그래서 그날 보고 굉장히 그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도 많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억만장자 중년 남성들의 권력 싸움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LA 인근 지역에서는요, 최근 그 노인들을 타겟으로 한 소위 친절한 절도범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친절한 절도범이라는 게 뭐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최근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좀 분산시킨 뒤에 금품을 훔치는 그런 범죄가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법의 범죄는 최근 몇 달 사이에 더욱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두세 달 사이에 보고된 건수만 그것도 LA 인근에서 보고된 건수만 한 1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유형의 범죄가. 이에 따라서 LAPD는 최근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주의 산만 절도 사건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주의 산만 절도 사건이라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저는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주의 산만 절도하면 마치 피해를 입은 내가 주의가 산만해서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름이라서 저는 뭐 마음에 안 들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른 이름을 제가 혼자 지어봤습니다. 뭐냐면 친절한 절도범. 한국에 옛날에 무슨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그 영화를 좀 제가 표절했습니다. 친절한 절도범. 을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의산만 절도범 말고 친절한 절도범. 거짓 웃음을 입안에 머금고 친절한 척 다가오는 그런 절도범. 그래도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아무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범죄는 주로 낮 시간대, 밤도 아니고 그냥 버젓이 낮 시간대, 그리고 무슨 뭐 우범 지역도 아니고 멀쩡한 주거 지역 또는 쇼핑센터 앞, 사람들도 많이 있는 쇼핑센터 앞 또는 마켓 앞,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으며 단독 범행이 아니라 주로 두세 명 또는 네다섯 명 또는 일가족이 와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도 많다라고 합니다. LAPD는 이 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들은 남녀 커플이 같이 한조가 되거나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옆에 데리고 와서 소위 그렇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상대방이 좀 마음을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절도범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갑자기 나한테 천천히 다가와서 어디 길을 묻거나 또는 그 피해자가 착용한 보석, 아우, so beautiful, 뭐 막 이렇게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하거나 또는 함께 기도합시다. 요즘 시국이 횡행한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뭐 종교 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다닌다 그러면 함께 기도합시다. 뭐 이런 별별 그저 이유를 대면서 나한테 접근해서 좀 안심시키면서 말을 걸면서 경계를 살짝 늦추는 게 스텝 1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텝 2는 피해자가 마음을 조금 열고 안심하는 그런 순간, 바로 그 순간 후에는 자신이 갖고 있던 보석을 당신에게 선물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목에 걸어준다 또는 팔에 채워주겠다라면서 이제 슬쩍 신체를 밀착시키면서 접근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목에 채워주거나 손에 채워주는 것은 가짜 보석입니다. 가짜 보석을 목에 채워주면서 그 손을 띄면서 피해자가 차고 있던 진짜 보석을 순식간에 떼서 가져가는 것이죠. 훔쳐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케이스입니다. 한국 분이었는데 이제 진짜 멋있는 명품 목걸이를 차고 있었는데 목걸이 너무 예쁘다고 나도 목걸이를 좋아하는데 이 목걸이 내가 좋아하는 건데 당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고 너무 친절한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당신 마음에 들어서 이 목걸이 당신에게 줄게요 하면서 갑자기 자기 걸 빼서 한국 어떤 노인분 목에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야 나 필요 없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목걸이를 주니까 누가 그걸 덥석 받겠어요. 필요 없다고 계속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알겠다고 제가 다시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거를 목에다 놔두고 그 할머니 것을 진짜 비싼 거 그걸 살짝 빼서 그걸 자기 거인 거 그냥 갖고 가버렸습니다. 자, 이 같은 범죄는 무슨 인종도 가리지 않고요. 또 지역도 가리지 않고 최근에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인근 지역 또는 3, 40분 떨어진 그런 인근 지역 이런 곳에서도 여러 건 발생해서 한인들의 피해도 많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LAPD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범인들이 떠날 때까지 자신의 보석이 도난당했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초, 15초쯤 있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 좀 이상한데? 하고 딱 봐서 이거 내게 아니네? 이거 가짜네? 라고 느꼈을 땐 벌써 차를 타고 떠난 것이죠. 갑자기 친근하게 접근하는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주거지 인근에 수상한 차량이 장시간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차량 번호를 적어놓고 용의자 인상착의를 적어놓고 좀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경찰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경계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당분간 LA 근교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이런 케이스를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상하게 친절하게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 그리고 좀 신체를 좀 밀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조금 거리를 두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국경 입국 과정에서 이유 없이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요, 관광차 미국을 방문한 독일인 2명이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굴욕적으로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독일인 샤를로테 폴이라는 사람하고 마리아 레페레라는 사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미국에 입국하려고 했는데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먼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일단 도착을 했어요, 호놀룰루에. 이미 미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서 ESTA를 받은 상태였던 이 두 사람은 여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받은 뒤에 미국 입국을 돌연 거부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이유는 미국 내에 머물 숙소를 미리 예약하지 않고 그냥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 그 누구에게도 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당장 오늘 밤부터 묵을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추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국의 입장에선 이거죠. 입국 의도가 의심스럽다. 미국에 일단 들어와서 일단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보자. 어차피 나는 불법 체류할 거니까 계속 미국에 살 거니까 그런 의도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이민국 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친척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 어디에서 묵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준비를 해 와야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텔에 묵을 거면 그 호텔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그 뭐 예약이 돼 있으면 당연히 예약을 하는 게 좋죠. 예약된 내역. 이런 걸 갖고 오는 게 좋을 것이고요. 혹시 친구나 친척 집에 머물 거면 그 친구나 친척의 이름 그리고 주소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하와이 공항에서 추방된 그 두 사람은요, 독일 사람, 공항에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구금당했다가 이제 추방이 됐는데 그 구금당한 몇 시간 동안 전신 스캔을 받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알몸 수색까지도 받았다라는 것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굴욕적이었다라고 뒤늦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굴욕은 굴욕대로 받고 결국은 추방되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점을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거 비행기에서 두 손 들고 벌서면서 승객들, 운항을 한 그런 승객들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델타 항공에서요, 보잉 757, 그리고 보잉 717 항공기에서 잇따라 비행기 내부 천장 패널이 떨어져지는 분리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그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바로 옆에가 오렌지 카운티잖아요. 제2의 한인타운. 네. 최근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에서 애틀란타로 향하던 보잉 757 항공편에서는 비행기 내부에서 그 천장 패널이 떨어지면서 승객 한 명이 부상을 실제로 입었습니다. 이 부상당한 승객은 애틀란타 도착 후에 응급의료진의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날 애틀란타에서 시카고로 향하던 보잉 717 항공편에서도 이 또 천장 패널이 떨어져서 승객들이 그 천장을 직접 손으로 막 손을 붙들고 막 이렇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계속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진도 막 공개됐습니다. 뭐 무슨 벌 서는 것도 아니고 승객들이 한동안 그렇게 벌 서듯이 그렇게 하면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완전히 벌 서듯이 이러고 간 겁니다. 이 SNS에서는요, 내 친구가 델타 항공을 탔는데 천장이 내려앉았다. 한참이나 손을 올리면서 붙잡고 있다가 뒤늦게 승무원들이 어떻게 테이프를 찾아가지고 테이프로 어떻게 어렵게 고정을 한 후에 어떻게 운항을 계속해서 왔다라는 그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요, 이번 사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비행기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겠느냐, 천장에서 언제 내가 잠자고 있는데 언제 패널이 떨어져서 내 얼굴을 두드릴지도 모르겠다,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네, 막 이런 비아냥거리는 또 우려스러운 그런 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일단 델타 항공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공통점보다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더 걱정입니다. 둘 다 보잉 기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717, 하나는 725, 둘 다 보잉 기종이었다라는 것이 저는 좀 더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사고로 한 사람 부상을 당하고 더 이상의 큰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이 그렇게 두 손으로 천장을 받치고 마치 그것은 손 들고 벌을 서듯이 힘들게 운행을 하면서 왔고 또 그래서 비행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다라는 건 걱정입니다. 델타 항공들은 그래서 승객들에게 10,000마일, 마일리지를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10,000마일 받는 것 같고 되겠어요. 그게 사실은 10,000마일이 아니라 안전이 더 중요한 거지. 하지만 이번 사고 두 건이 모두 보잉에서 발생한 보잉 비행기였다라는 점에서 보잉에 대한 승객들의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최대 소매업체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틀 전에 보도해 드린 바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그날 바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이제 조금씩 발표가 나오고 있기 시작합니다. CEO 대표들 타겟, 홈디포, 월마트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라 그랬냐면 관세 정책이 지금 이대로 계속 가다간요, 미국 내 매장 진열대는 텅텅 빌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소매 업체들 대표들이 이 수주 내에 매장이 빌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먼 미래의 얘기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다간 앞으로 2주, 3주 내에 진열대가 텅텅 비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얘기 플러스 그 시점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타겟 월마트 CEO들이 말을 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본인은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는 게 이 CEO들이
백악관에서 나온 뒤에 그 측근들에게 전한 그 비하인드 후문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뒷얘기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좀 스탠스가, 그 입장이 어제 오늘 사이에 상당히 좀 뒤로 한 발짝까지는 아니지만 한 반 발짝 좀 물러선 듯한 그런 입장을 어제 오늘 사이에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나는 유연한 사람이야. 나는 유연성을 발휘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말이 좋아서 유연성이지 그 뭐 강력한 말을 했다가 좀 한 발짝 뒤로 빼는 그런 이거 좀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그 관세 전쟁으로 중국에게 도합 한 145% 정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실 145%의 관세 부과라는 거는 사실상 서로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라는 건 똑같아요. 뭐 무역 종지부를 찍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에 그 CEO들과 만난 후에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2, 3주 안에 관세율을 새롭게 정할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관세율을 정할 때 중국도 포함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은 중국의 협상 태도를 물론 전제로 한 것입니다만은 이 145%에 달하는 대중국 관세가 너무 높다라면서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점을 보면 상당히 그 변화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적극적으로 화답할 경우에는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그 미중 간의 관세 삿바 싸움이 조금은 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긍정적인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짝 정도 물러나는 그런, 본인이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본인도 자존심이 있을 텐데 일단 한 반발짝, 제가 볼 땐 반발짝 그 정도 물러났으니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타겟, 월마트, 홈디포의 그 CEO들이 가서 아주 좀 구체적이고 생생한 얘기들 잘하셨네요. 그들이 그렇게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함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하게 정책을 취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선정 이후에 교황을 다룬 영화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온라인 스트리밍 조사업체 루미네이트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루미네이트는 지난 21일부터 영화 콘클라베 스트리밍 시청 시간이 급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교황이 선정한 날이 21일이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콘클라베의 시청 시간 총계는 그 선종하시기 전에 20일에는 하루 한 180만 미니츠, 180만 분 정도 됐다가 교황의 선정 소식이 알려진 뒤에 21일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일주일 전보다 무려 한 3,200% 시청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클라베는 2016년에 출간된 로버트 해리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죠. 교황이 선종한 후에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상황하고 매우 흡사한 상황을 묘사한 건데요. 뭐 영화니까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그렸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카톨릭계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그런 영화다, 이런 평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개봉이 돼서 올해 그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콘클라베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 그 아마존은 없으시고 넷플릭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비슷한 영화를 제가 다른 걸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에 가면은 두 교황 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상당히 비슷한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그것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 영화들은요, 교황과 교황청을 그 주대로 한 영화입니다만 무조건 미화시킨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둘 다. 교황청 내에서의 좀 보이지 않는 암투 같은 거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뭐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뭐 100% 실화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현실적이다,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자, 넷플릭스의 두 교황,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의 콘클라베 추천드립니다. 주말의 명화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그 방송인 유재석 씨가 광고를 해서 아주 유명해진 고려은단이라는 회사의 비타민 제품이 있습니다. 고려은단 멀티비타민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가 검출이 돼서 한국에서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그램당 60 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무려 129 마이크로그램이 요오드가 있는 것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이는 요오드 허용 범위의 무려 21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제품은 그 유재석 씨를 광고 모델로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서 한국에서 순식간에 판매가 급증한 제품이고요. 현재 한국 내 비타민 제품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 내 이 비타민 제품 최다 판매 그 제품이 바로 판매 중단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이 한국에서 지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매일 한 알 두 알씩 먹고 있었거든요. 참고로요, 그 요오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자,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허용치가 넘어서 좀 더 과잉 복용이 될 경우에는 이게 즉각 문제가 됩니다. 적절한 양은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양이지만 과잉 섭취하거나 체내에 축적이 오랫동안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는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요오드 과잉 또는 요오드 중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오드가 체내에 과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및 영향을 좀 전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갑상선 기능의 이상입니다. 요오드 과잉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피부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입안 점막의 이상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 안의 점막의 이상 기능 때문에 어떤 그 증상을 겪게 되냐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마치 무슨 금속 같은 걸 입안에 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오드 과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위장관계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역질, 구토, 복통, 심하게는 설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호흡기 증상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오드를 직접 흡입한 경우에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즉각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고용량의 요오드를 요오드 과잉 섭취를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만성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든지 지나치면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영양제도 너무 많이 지나치게 드시면 절대 좋을 게 없다라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영양제, 비타민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의사하고 상의해서요. 지금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성분을 꼭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무거나 그냥 몸에 좋다고 막 그 건강제품, 비타민 막 이런 거 막 한 움큼씩 드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주치의 의사분들과 상의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성분, 나에게 꼭 필요한 분량만큼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과유불급, 밸런스 있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